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아시안컵이 끝난 다음에 돌아간 이후부터 출전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죠.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올라오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다 보니까 선발로 나오기보다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강인의 선발 출장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에게 약간 이제 안 좋은 소식은 어떤 거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또다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팀은 음바페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강인의 위치도 음바페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었죠. 처음에는 음바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음바페가 측면에 있다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원톱 옆에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공간이 많이 비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풀백은 리카 에란데스죠. 리카 에란데스가 반대쪽에 있는 하키미보다 수비적인 선수다 보니까 3백을 만들고 하키미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 왼쪽 공격 라인에서 공격을 주도할 선수, 그리고 수비를 할 때도 이 왼쪽 라인을 커버할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라인에 처음에는 뭐 비티냐라던가 에메리라던가 아센시오라던가 여러 선수를 위치에 기용을 하다가 이강인이 아무래도 왼쪽 라인으로 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이미 이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측면 공격수가 됐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가 됐다가 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강인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는 시간이 많아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좀 아쉬웠던 건 이강인이 측면으로 끌려 나가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런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의 공격 스피드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이강인이 왼쪽에 있을 때는 왼발 킥력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보내주는 크로스,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의 크로스, 무리키의 헤더, 이게 거의 뭐 마요르카의 필살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에는 음바페라던가 옆에 있는 뭐 무안이나 하무스 이렇게 있었는데 무리키만큼의 제공권 싸움을 못 해줬죠. 그리고 이제 음바페 중심이다 보니까 음바페에게는 이 크로스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지니까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돼서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게 마치 우리가 아시안컵 때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마찬가지잖아요. 중원에 2명만 덩그러 누워있고, 심지어 에메리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뒤에 뭐 우가르테라던가 아니면 비티냐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니까 엔리케 감독이 꺼내든 카드가 어떤 거였냐면 음바페를 그냥 최전방에 배치를 하자.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음바페가 약간 양보를 한 거거든요.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나는 최전방 공격수가 있어야 된다. 버티는 선수가 있으면 마치 프랑스 국가대표팀처럼 지루 같은 선수가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선수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슈팅 혹은 어시스트, 혹은 이 선수가 버텨줄 때 그 사이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나는 왼쪽에 빠져있다가 뛰어들어가는 걸 선호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무아니와 하무스를 영입한 건데, 무아니와 하무스가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술적인 미스가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음바페를 원톱으로 기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바페도 이걸 받아들였죠. 대신에 오른쪽에 덴벨레, 그리고 왼쪽에 바르콜라가 기용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와도 밸런스가 유지가 잘 됐어요. 3백이 되고 하키미도 올라가고 에메리도 약간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바르콜라가 측면 지역을 직선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중원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음바페와 바르콜라가 뛰어가니까 이강인 선수의 앞에 찔러줄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컵 직전에 이강인의 플레이가 매우 좋았었고요. 심지어 아시안컵 전에 치러졌던 마지막 경기였던 슈퍼컵에서 이강인 선수가 MOM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바르콜라, 음바페, 이강인 이 왼쪽 라인이 하키미, 덴벨레, 에메리 이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적으로 맞춰지기도 하고 이강인의 플레이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음바페의 활용법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상대 수비가 음바페와 부딪히거나, 토트넘이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토트넘을 예로 들면 케인 같은 선수라기보다는 손흥민에 가까운 선수죠, 음바페가.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보통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아요. 상대 중앙 수비수들이 음바페랑 막 붙어줄 때 음바페가 마치 케인처럼 등을 쥐고 버텨준다거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에서 싸워준다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의 플레이를 100% 활용하는 방법이
약간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바페가 중앙에서 뛰니까 이 왼쪽에 바르콜라가 있죠. 음바페가 좋아하는 위치는 바로 이 왼쪽 라인입니다. 왼쪽 라인에서 뛰다가 가마차거나 아니면 뭐 니어 포스트로 찬다거나 이게 최근에 막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이런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음바페의 최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음바페를 중앙에 두니까 이런 플레이가 다소 약간 바르콜라 쪽과 겹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최근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다이아몬드 442 혹은 4-3-1-2 전형을 사용을 하면서 음바페를 왼쪽에 두고요. 바르콜라를 오른쪽에 둬요. 그리고 이 꼭지점 역할에 덴벨레를 두는 경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괜찮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로 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뒤에 벨링엄,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없지만 앞쪽에 빠른 스피드를 가진 두 명의 선수를 두면서 왼쪽에서는 음바페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바르콜라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음바페, 오른쪽에서는 바르콜라가 있을 때 이 두 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으로 약간 벌려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면 이때 덴벨레가 안쪽으로 침투를 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약간 측면에 빠져 있다 보니까 덴벨레가 볼을 잡았을 때 뛰어 들어가는 공간으로 덴벨레가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해진 거죠. 이게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벨링엄 이 세 명의 선수로 전형적인 9번 공격수 없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러한 전술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음바페의 플레이도 살릴 수 있고 전형적인 9번 공격수가 없지만 약간 투톱처럼 활용하면서 오히려 음바페에게 붙어있는 이 수비수들을 오른쪽에서 바르콜라가 분산을 시켜주니까 음바페에게도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 가운데 공간에서 덴벨레가 되게 모험적인 플레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모험적인 패스가 음바페 쪽으로 들어갈 때가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덴벨레도 나쁘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어디서 뛸 것이냐.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이제 엘리케 감독이 지난번에 성공을 거뒀으니까 이번 시즌은 요 형태로 좀 꾸준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강인의 위치는 아무래도 이 왼쪽 라인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는 에메리가 있고 중앙에는 비티냐가 있고요. 이 왼쪽 라인에는 지난 경기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 이 투톱에 있는 오른쪽에 바르콜라랑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서 뛰었고요. 약간은 좀 비대칭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강인, 음바페, 그리고 덴벨레. 물론 덴벨레가 이 상황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았고 음바페도 이제 약간 빠져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사용하게 된다면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 요 세 명을 기용했을 때 요 세 자리에 이강인이 안 들어간다면 왼쪽 라인에 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간에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건너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보내주면서 음바페가 득점을 했었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이아몬드 4-4-2 전형에는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동량과 커버력이 되게 중요해요. 좌우 측면 공격수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싸움에도 도움을 줘야 되고 측면 공격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딱 이 역할에 알맞는 선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자주 쓰는 전형 중에 하나인 건데 요 왼쪽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예전에 어떤 선수를 뒀냐면 디마리아를 둔 적이 있습니다. 디마리아가 측면 공격수인데 중앙 미드필더로 둔다.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왜 저렇게 둘까 했었는데 디마리아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이 공간을 정말 잘 커버를 했거든요. 디마리아가 워낙에 원래 또 많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이게 잘 됐던 건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를 엘리케 감독이 그러한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음바페가 어쨌든 톱으로 약간 뛰기 때문에 왼쪽 라인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강인이 왼쪽 라인을 잘 커버를 해주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주고 이러한 플레이를 잘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강인 선수가 다이아몬드 4-4-2 전형에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찌 보면 마요르카에서 했던 역할이 또 반복이 되는 거라서 이강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익숙하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지역에 워낙에 선수가 촘촘히 몰려 있으니까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와 줘야 되죠. 그런데 아까 4-3-3 전형을 만들 때도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이강인이 이 왼쪽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풀백이 공격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강인이 왼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4-4-2 전형도 똑같죠. 음바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어쨌든 공격 지역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키미는 올라올 텐데 리카란데스는 잘 안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이 직선적인 플레이가 잘 안 나오니까 이강인이 또 여기서 왼쪽에서 고립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때마침 이 왼쪽 라인에 누누 멘데스라는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 누누 멘데스가 어떤 선수냐면 하키미보다도 더 공격성이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는 누누 멘데스, 오른쪽에서는 하키미,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윙백에 가까운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하키미랑 누누 멘데스가 이렇게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누누 멘데스랑 호흡을 맞출 때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간으로 굳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지 않아도 약간 요 가운데 지역에서 덴벨레, 음바페, 누누 멘데스 요 세 명의 선수 사이에서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쓸 때는 이제 엘리케 감독이 누누 멘데스를 조금 더 활용을 해주면서 이강인을 왼쪽에서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주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팀적으로도 좋은 게 뭐냐면 이 왼쪽에 이강인이 나오든 어떤 선수가 나오든 왼쪽 라인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풀백이 리카렌데스처럼 수비적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오른쪽 라인만 공격이 활성화가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누 멘데스를 이제 돌아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왼쪽에는 누누 멘데스, 음바페, 이강인 그리고 중앙에 덴벨레 오른쪽에서는 하키미, 에메리, 바르콜라 이런 형태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균등하게 이제 공격적인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면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거긴 한데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에서는 일단 공격적인 전술을 써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스쿼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번 시즌을 계속 보면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정도의 수준에 됐을 때 계속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엘리케 감독이 보여줬던 이 수비적인 조직력 혹은 뭐 수비 라인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더욱더 공격적인 경기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이 덴벨레가 안 나올 때는 이 꼭지점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실 과거 때부터 가장 잘하는 역할은 우리가 전통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서 이강인이 뛴다면 또 뭐 뛰어들어가는 음바페, 바르콜라, 하키미, 누누 멘데스 이런 선수들한테 전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 요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활용법이 더욱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전술이 조금씩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엘리케 감독의 선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음바페가 떠났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다음 시즌을 좀 구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강인이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다음 시즌에도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